23명의 손님들, 시댁 친척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야, 손목이, 119 불러야겠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노려보며 소리치셨어요. 다 너 때문이야. 인덕션 줄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환갑잔치를 이렇게 망쳐놓다니. 정말 조심성이 없어. 그 순간 민철 씨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재수없게 따끔한 아픔과 함께 뺨이 화끈거렸어요. 23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맞은 딱이었습니다. 여보, 당장 집에서 나가. 네가 있으면 이 집이 망가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 모욕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낼지를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새벽 4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잔치 날이었거든요. 23명의 손님이 집에 온다고 하셨는데 요리는 제가 다 준비해야 했어요. 시누이 은정씨는 아이들 돌봐야 한다며 어제부터 친정에 가버렸고, 남편 민철 씨는 남자가 부엌 일에 나서는 게 어디 있냐며 골프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부엌에 서서 메뉴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달백숙, 갈비찜, 전복죽, 각종 나물 반찬, 삼색전, 떡갈비, 잡채, 식혜, 수정과까지 12가지를 혼자 다 만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친척들은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님 환갑이니까 정말 맛있게 해드릴게요.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주영아, 내가 서울 사람이라 우리 지역 음식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봐.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거든. 그 말에서 이미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서울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늘 어딘가 부족한 며느리 취급을 받았어요. 가스레인지 2구로는 도저히 12가지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어제 친정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포터블 인덕션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요? 시어머니 환갑잔치 음식을 준비하는데 가스레인지만으로는 부족해서요. 그래, 가져가거라. 그런데 주영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부터 시장에 다녀와서 재료를 정리하고 하나씩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달백숙부터 끓이고 갈비찜 양념을 재워두고 각종 나물들을 다듬었어요. 손이 쉴 틈이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설렜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니까요. 오전 10시쯤 민철 씨가 골프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야, 나 골프 가야 해. 오늘 중요한 모임이거든. 오늘 어머니 환갑잔치인데 그게 뭐 내가 요리하는 건 아니잖아. 손님들 올 때까지 들어올게.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서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1시쯤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언니, 형수, 시누이들. 다들 제 음식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갈비찜이야? 우리가 아는 갈비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게, 양념 색깔도 다르고. 혹시 서울 스타일로 만든 거야? 아, 주영이가 서울 출신이니까 그렇구나. 그래도 환갑잔치인데 우리 지역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준비할게요. 에이, 괜찮아. 그래도 정성은 들어간 것 같네. 맛은 어떨까? 한 분이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집어드시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나쁘지 않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아는 맛하고는 달라. 그래, 우리 입맛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하나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요. 시어머니께서 나오시더니 손님들께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서울 출신이라 요리 스타일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성은 많이 들였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해되네. 서울 사람들은 음식을 좀 달게 하고
간도 약하게 하잖아.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아직 준비해야 할 음식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오후 3시 더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서 집안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두 구와 친정에서 빌려온 포터블 인덕션으로 동시에 여러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는데 인덕션 코드가 부엌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콘센트가 싱크대 옆에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주영아, 식혜 더 가져와. 전도 몇 개 더 붙여야겠어. 손님들이 떡갈비를 더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시어머니와 친척들의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했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셨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바닥에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어떡해? 순간 시어머니의 발이 인덕션 코드에 걸렸습니다. 한복 저고리가 휘날리며 시어머니께서 앞으로 넘어지셨어요. 어머님, 저는 황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바닥에 손을 짚으며 넘어지신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야, 아야. 시어머니께서 팔을 감싸주시며 신음하셨습니다. 손목 부분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저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오른쪽 손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거든요. 아파요. 손목이. 119 불러야겠어요. 지금 당장. 제가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거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부엌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언니가 넘어졌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친척들의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누군가 이미 119에 신고를 했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덕션 코드에 걸려서 넘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인덕션이 왜 여기 있어? 시어머니의 형수분이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가스레인지만으로는 음식을 다 못 만들어서 친정에서 빌려왔어요. 아니, 그럼 미리 말을 하든지. 바닥에 줄이 늘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위험하게 왜 그래? 친척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잘못은 제가 한 게 맞으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가려고 했는데 민철 씨가 골프장에서 급하게 돌아왔어요. 뭔 일이야? 엄마가 다쳤다고? 인덕션 코드에 걸려서 넘어지셨어. 손목이 부러진 것 같아. 민철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인덕션? 그게 뭔데? 음식을 만들 게 너무 많아서 친정에서 빌려온 거야. 가스레인지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위험한 줄도 모르고. 민철 씨가 소리를 지르는데 주변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미리 말을 했으면 우리가 도와주든지 했을 텐데. 환갑잔치날 이런 일이 생기다니.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골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금속판을 넣는 수술이었습니다. 6주 정도는 깁스를 하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려면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환갑잔치가 이렇게 끝날 줄 몰랐거든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친척들의 수근거림이 계속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좀 조심했어야지. 환갑잔치날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우리 언니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데. 저는 의자에 앉아서 손을 꼭 쥐었어요. 정말 죄송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친척들이 하나둘씩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환갑잔치는 완전히 망쳐진 셈이었어요. 정말 안 됐다. 언니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게 60년 만에 환갑잔치인데. 친척들이 떠나면서 마지막까지 혀를 차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다 들어야 했습니다. 밤 9시쯤 시어머니가 마취해서 깨어나셨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내 환갑잔치 망쳤구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평생 기다린 환갑잔치가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친척들이 다 가고 나니 거실에는 먹다만 음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민철 씨가 소파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환갑잔치를 완전히 망쳐놨잖아.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엄마 팔이 낫겠어.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민철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앞으로 엄마 간병은 내가 다 해야 해. 이 일은 내가 낸 사고니까. 그럼.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리고 친척들한테 일일이 사과 전화 돌려야 해. 오늘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부엌을 치우면서 인덕션 코드를 바라봤습니다. 그 가느다란 선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만들 줄 몰랐어요. 정말 조심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를 모시러 병원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주영아,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 실수가 또 있으면 안 돼. 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해.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침대에 모시고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약 드릴 시간 챙기고 식사 준비하고 씻겨드리고 정말 바쁜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친척들이 문병을 오실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언니, 좀 어때? 아직 아파. 잠도 잘 못 자고. 주영이가 정말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다른 방으로 가서 숨어 있었어요. 얼굴을 마주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이런 날들이 일주일 정도 계속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간병에만 매달렸고 민철 씨는 평소보다 더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환갑잔치를 그렇게 망쳐놓다니 정말 조심성이 없어. 그런 소리들이 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실수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야 하는 건지. 시어머니 간병을 시작한 지 열흘째, 저는 거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에도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시면 일어나서 진통제를 드리고 물을 떠다 드리고 베개를 바꿔드리고 끝이 없었거든요. 주영아, 이 약 시간 됐다. 주영아, 목이 마르다. 주영아, 등이 아픈데 자세 좀 바꿔줘. 하루에도 몇십 번씩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달려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실수를 한 게 제가 맞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철 씨의 태도가 갈수록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어머니 간병하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 내일은 됐어. 그냥 조용히 해줘. 대화가 이렇게 끝나는 날이 많아졌어요. 민철 씨는 집에 들어오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에도 잘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민철이는 왜 안 들어와? 시어머니께서 물으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쁘긴 뭐가 바빠. 엄마가 다쳤는데. 그렇게 중얼거리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더욱 죄스러웠어요.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까지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2주째 되는 날, 민철 씨의 여동생 은정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문병을 왔어요. 그런데 은정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언니, 고생 많아. 응, 괜찮아. 어머니 돌봐드리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긴 게 참. 은정 씨가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엄마, 많이 아파? 응, 밤에 잠도 잘 못 자겠어. 손목이 계속 쑤셔. 주영 언니가 잘 돌봐줘. 뭐, 그럭저럭. 본인이 낸 사고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래도 처음에 좀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 너머로 들리는 대화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무리 사과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은정 씨가 가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영아, 은정이가 걱정하더구나.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된다고. 네, 어머님. 정말 조심하겠어요.
조심한다고 해서 내 팔이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 주의해야 해. 그날 밤 민철 씨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식 있었어? 응. 오늘 은정 씨가 왔다 갔어. 어머니 많이 걱정하시더라. 그 말에 민철 씨가 갑자기 돌아봤어요. 은정이가 뭐라고 했는데? 그냥 어머니 걱정된다고. 그게 다야? 민철 씨의 목소리에 뭔가 날카로운 게 있었어요. 응. 왜? 아니야. 그냥. 하지만 민철 씨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화가 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시어머니의 친한 언니분이 오셨어요. 그분과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이런 일이. 그러게 말이야. 환갑잔치를 그렇게 망쳐놓다니. 주영이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조심성이 없었어. 나도 그래.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더라고. 그럴 만도 하지. 평생 한 번뿐인 환갑잔치인데. 그 대화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싶었거든요. 저녁에 민철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매일 죄인 취급받는 것 같아서. 그게 죄인 취급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일부러 안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엄마 팔이 나아져? 민철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긴 뭐가 그래?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야. 책임져야지. 책임지고 있잖아. 매일 간병하고 있고. 그게 책임지는 거야?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영아, 물 좀 갖다 줘.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어요. 고마워. 그런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아, 그냥. 민철이하고 싸운 거야?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주영아, 미안한 건 알겠지만 이런 일이 생긴 이상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님.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매일 죄송하다고 하고 눈치 보고 비난받고. 하지만 제가 실수한 게 맞으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도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는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민철 씨의 회사 동료가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사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 환갑잔치 때 사고가 났다면서요? 민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민철 씨가 말했어요. 아내가 부주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료 앞에서 저를 부주의한 사람으로 소개한 거였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럼 지금 시어머님 반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당연히 해야죠. 그 대화를 부엌에서 듣고 있는데 정말 서글퍼졌어요. 민철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동료가 가고 나서 민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아까 동료분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뭘 어떻게 말했다고? 나를 부주의한 사람처럼. 사실이잖아.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거 맞잖아.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럼 뭐라고 해? 거짓말이라도 하라고? 민철 씨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거든요. 특히 민철 씨의 변화가 심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고생했어 라는 말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놔도 대충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자기야, 오늘 어머니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의사 선생님도 그래, 다음 주에 깁스 교체해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바빠. 이런 식의 대화가 일상이 됐어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철 씨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있었어. 저녁은 먹었어. 따뜻하게 데워줄까? 됐어. 민철 씨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 집에서 사고만 치는 아내랑 살기 힘들겠다고. 뭐라고? 아니야. 그냥.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민철 씨가 친구들에게 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시장을 보러 나갔는데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주영 씨,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래도 처음에 많이 놀랐겠어요. 환갑잔치날 그런 일이 생기다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네에까지 소문이 난 거였습니다. 아, 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아주머니는 위로해 주셨지만 동네 사람들까지 아는 상황이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식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마워. 그런데 주영아. 네. 아까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 다음 주에 재검사 받으러 오라고. 네, 알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철이는 안 되겠니? 회사 일이 바빠서 제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민철이가 요즘 집에서 말이 없더라. 네.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피곤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민철 씨가 저와 대화하는 걸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집에서는 시어머니하고만 이야기하고 저와는 꼭 필요한 말만 했거든요. 그날 밤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민철 씨가 또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폭발했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갑자기 왜 그래?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그러시더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아내를 뒀다고. 부장님이 왜 그런 말을. 내가 말했으니까 그렇지. 환갑잔치 망친 이야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철 씨가 회사 사람들에게까지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걸 몰랐거든요. 왜 회사에서까지 그런 말을 해? 창피해서 어쩔 수 없잖아. 집에 오면 엄마는 아프고 분위기는 엉망이고. 그래도 뭐? 내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께서 깁스한 손을 받치고 나오셨습니다. 아, 어머님, 죄송해요. 깨워드렸네요. 민철아,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주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민철 씨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도 답답하시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뭐? 다 주영이 때문이잖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주영아, 민철이 말이 맞다. 이 모든 게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야. 어머님, 처음에는 그래도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더라.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내 환갑잔치는 이미 망쳐졌고 손목은 아직도 아프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민철이도 스트레스 받고 친척들한테도 창피하고. 이게 다 내 때문이야.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가정부 주제에 재수 없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가정부 주제라는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가정부 주제에 재수 없게.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민철 씨가 갑자기 제 앞으로 와서 소리쳤어요.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넌 정말 가정부 주제에. 그리고 민철 씨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아픔과 함께 머리가 돌아갔어요. 민철 씨가 저를 때린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그만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민철아. 시어머니께서 말리려 했지만 민철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서 나가. 당장. 여보. 나가라고. 내가 있으면 이 집이 망가져. 제 뺨이 화끈거렸지만 아픔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결혼한 지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나가라는 거야? 그래, 당장 나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졌어요. 뺨이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어. 나갈게. 저는 방으로 가서 간단한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꼭 필요한 것들만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민철 씨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됐어. 그냥 가.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저는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근처 모텔을 찾았습니다. 모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모든 게 실감났어요.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핸드폰에 민철 씨의 문자가 왔어요. 잠시 나가서 머리 좀 식혀. 며칠 있다가 들어와. 며칠 있다가 들어오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언제 들어오라는 것도 자기가 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모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요? 실수는 맞지만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거죠? 가정부 주제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3년 동안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민철 씨를 내조했는데 결국 가정부 취급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주영 씨의 이야기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환갑잔치 준비를 하다가 생긴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 몰랐을 텐데요. 정성으로 준비한 잔치였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시어머니가 다치게 되고 결국 집에서까지 쫓겨나게 된 주영 씨.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모텔방에서 홀로 결심을 다진 주영 씨에게는 분명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모텔에서 첫날 밤을 보낸 후 저는 핸드폰을 켰어요. 민철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은정 씨까지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쏟아졌어요. 주영아, 어디 있어? 집에 들어와.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근처에 있어.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대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 나야. 주영아, 무슨 일이야? 어머, 나 지금 집에 없어. 뭐라고? 어디 있는데? 저는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환갑잔치 사고부터 어젯밤 일까지 모든 거려. 어머,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고, 우리 주영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가정부 주제라고 하시는데 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물론이지. 넌 누구의 가정부가 아니야. 며느리자 아내야. 하지만 실수를 한 게 나잖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야 하는 건 아니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 나 며칠만 생각해 볼게. 집으로는 연락하지 마. 그래, 우리 주영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어머니는 내 편이야. 어머니와 통화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오후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주영아, 나 재현이야. 어? 재현 언니? 재현 언니는 제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이셨던 대형건설 회장님의 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처럼 따르던 분이셨는데 시집간 후에는 연락이 뜸해졌었거든요. 네, 어머니한테 연락받았어.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언니, 어디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재현 언니는 1시간 후 모텔 앞에 나타났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우아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주영아, 많이 힘들었지? 언니. 저는 그제서야 울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거든요. 울지 마. 이제부터는 언니가 도와줄게. 재현 언니는 저를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정말 어이없네. 실수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도 제가 조심했어야 했잖아요.
조심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실수했다고 해서 인격모독까지 당해야 하는 건 아니야. 재현 언니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주영아, 너 대학 때 뭐 전공했지? 관광경영학교. 그래서 호텔에서 일했었고. 맞다. 롯데호텔에서 일했었지. 그럼 서비스업 경험도 있고. 재현 언니가 뭔가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주영아,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어떤 아이디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 부회장님 댁에서 가정부를 구하고 있어.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교육받은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 가정부요? 순간 가정부 주제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왜? 싫어? 아니요. 그런데 진짜 가정부가 되는 거네요. 주영아, 생각을 바꿔봐. 넌 이제 진짜 가정부가 되는 게 아니야. 전문직이 되는 거야. 전문직이요? 응. 부회장님 댁은 강남에 있는 큰 집이고 월급도 1,000만 원이야. 그리고 살림 전반을 관리하는 하우스키퍼 역할이지. 단순한 청소나 빨래만 하는 게 아니야. 1,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깜짝 놀랐어요. 민철 씨 월급의 2배가 넘는 돈이었거든요. 정말요? 응. 부회장님이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라 아무나 못 써. 그런데 내가 호텔 경험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가 보증하니까 가능한 거야. 재현 언니의 제안을 듣고 있으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언니,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넌 원래 호텔에서 VIP 고객 담당했잖아. 그 경험이면 충분해.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할지. 남편, 너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낸 그 남편 말야? 재현 언니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영아, 이제는 내가 독립할 시간이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봐. 그날 밤, 재현 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과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재현 언니가 말했어요. 오늘 부회장님 댁에 가서 면접을 보자. 이렇게 갑자기요? 응. 부회장님이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계셔. 강남의 대형 건설 부회장 댁은 정말 큰 저택이었어요. 정원도 넓고 집도 웅장했습니다. 부회장님은 50대 후반의 품이 있는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네. 앉으세요. 재현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호텔 경험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롯데호텔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나요? VIP 고객 담당을 했습니다. 숙박부터 식사, 행사 준비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부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집안 살림 전반을 관리해 주셔야 해요. 청소, 빨래, 식사 준비는 기본이고 손님 접대나 각종 행사 준비도 도와주셔야 하고요. 네, 가능합니다. 월급은 1,000만 원이고 주말에는 쉬실 수 있어요. 대신 가끔 저녁 늦게까지 일하실 때도 있고 손님이 많이 오는 날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정말 간단한 면접이었어요. 재현 언니 아버지의 추천이 큰 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나오면서 재현 언니가 말했어요. 축하해. 이제 주영이도 당당한 직업 여성이야.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줘. 그날 밤, 저는 민철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혼 절차 진행하자. 곧바로 민철 씨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로 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해. 민철 씨의 답장이 왔어요. 미친 거 아니야?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이야기할 거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주영아, 정신 차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부회장님 댁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의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세심한 서비스, 완벽한 준비, 예의 바른 태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주영 씨, 정말 잘하시네요. 일주일 만에 부회장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날 밤, 제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제 돈을 번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민철 씨 쪽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부회장님 댁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정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집 청소, 식사 준비, 그리고 부회장님의 스케줄 관리까지 바쁘지만 보람 있는 일상이었거든요. 호텔에서 배운 노하우가 정말 유용했어요. 특히 VIP 고객 서비스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회장님이 중요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실 때마다 제가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어요. 주영 씨, 오늘 저녁에 중국 바이어분들이 오십니다. 정통 한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분이나 오시나요? 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술은 좋은 한국 전통주로 준비하시고요. 이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저는 호텔에서 일할 때처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음식 메뉴 구성부터 테이블 세팅, 분위기 조성까지 모든 걸 신경 썼습니다. 그날 저녁 중국 바이어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준비한 한식에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저희 하우스키퍼가 준비했습니다. 정말 전문가네요. 호텔 셰프 수준입니다. 부회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인사를 시키셨어요. 주영 씨, 잠깐 와보세요. 네. 부회장님, 이분들이 음식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중국 바이어분 한 분이 중국어로 뭔가 물어보시더니 통역사가 말했어요. 김치와 불고기 양념의 비법을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정성스럽게 설명해 드렸어요. 호텔에서 외국인 고객들을 상대한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김치는 배추를 24시간 절여서 매운맛과 단맛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불고기는 대와 사과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바이어분들이 정말 흥미롭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회장님도 제 설명을 듣고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다음날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영 씨, 어제 정말 수고하셨어요. 바이어분들이 무척 만족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부담되지 않으시죠?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람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참, 이달 보너스를 드리고 싶은데 계좌번호 주세요. 보너스까지 주신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하는 일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철 씨와 시어머니가 부회장님 댁으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날은 마침 부회장님이 출장 중이셨어요. 인터폰이 울려서 나가보니 민철 씨와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영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철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일하고 있어요. 일? 이게 일이야? 남의 집 가정부 일이? 정식으로 고용된 하우스키퍼예요. 시어머니께서 앞으로 나오셨어요. 깁스는 풀리셨지만 아직 손목에 보호대를 차고 계셨습니다. 주영아, 집에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어머님, 저는 이제 이전 생활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너 정신이 나간 거야? 민철 씨가 소리를 지르는데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면서 쳐다보셨어요. 저는 민망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동네 민폐가 됩니다. 민폐? 네가 민폐야. 남편을 두고 가정부 일을 하다니. 정식 직업입니다. 그리고 월급도 당신보다 많이 받아요. 그 말에 민철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돈이 문제야? 체면이 문제지. 체면, 저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낸 사람이 체면을 논해요? 그건... 그때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셨어요. 주영아, 그때는 우리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이제 다 잊고 집에 들어가자. 잊으라고요? 저를 가정부 주제라고 하신 걸 잊으라고요? 그건... 어머님, 이제 저는 정말 가정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존중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민철 씨가 다시 화를 냈어요. 존중? 남의 집에서 빌부터 사는 게 존중이야? 빌부터 산다고요? 제가 번 돈으로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당신한테 손 벌리고 있지도 않고요. 그때 재현 언니가 나타났어요. 마침 부회장님 댁에 들르려던 참이었나 봅니다. 주영아, 무슨 일이야? 언니. 재현 언니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민철 씨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실례지만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되죠.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 민철 씨가 재현 언니에게 무례하게 말하자 재현 언니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대형건설 회장 이재현입니다. 그리고 주영 씨는 제가 추천한 직원이고요. 대형건설 회장? 민철 씨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대형건설은 지역에서 유명한 큰 회사였거든요. 주영 씨는 지금 정식으로 고용된 하우스키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1,0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하, 1,000만 원. 시어머니께서 놀라서 되물으셨어요. 네, 그 정도 실력과 가치가 있는 분이거든요. 호텔 경력도 있으시고 서비스 마인드도 뛰어나시고요. 재현 언니의 말에 민철 씨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자기 월급의 2배가 넘는 돈이었거든요. 그럼 주영이가 정말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좋아서 보너스까지 받고 있어요. 저는 재현 언니 옆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요.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말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니? 네, 없어요. 그럼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네, 그럴 생각이에요. 민철 씨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야, 너 정신 차려. 이혼하면 너한테 뭐가 남아? 제가 번 돈이 남죠. 그리고 제 자존심도 남고요. 자존심? 가정부 일하면서 자존심? 네, 당당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게 자존심이에요. 재현 언니가 끼어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결국 민철 씨와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떠나면서 민철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주영아,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제가 할게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재현 언니가 말했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정말 이혼할 거야?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럼 변호사 소개해 줄까? 우리가 아는 좋은 변호사가 있어.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부회장님 댁에서의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상황이 급변했어요. 재현 언니가 소개해준 김 변호사님을 통해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민철 씨 측에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이주영 씨,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합의요? 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하고 싶다고 하네요. 김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의외였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혼 불가라고 하던 민철 씨가 갑자기 합의를 제안한 거였거든요. 어떤 조건인가요? 아직 구체적인 조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상대방 변호사와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철 씨와 재회했어요. 2달 만에 본 민철 씨는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영아,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민철 씨 측 변호사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의뢰인 측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위자료 2천만 원과 혼인 기간 중 적립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부족합니다. 의뢰인이 가정폭력을 당했고 정신적 피해가 컸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은 60%가 적절합니다. 5천만 원은 과도합니다. 과도하지 않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때린 사진과 모텔 영수증, 그리고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어요. 재현 언니가 미리 준비해두라고 조언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민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아내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다고요? 김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상대방 변호사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다시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협상이 일시 중단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민철 씨가 직접 부회장님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마침 부회장님께서 중요한 모임을 집에서 하시는 날이었어요. 지역 기업 대표들이 오셔서 사업회의를 하고 계셨는데 민철 씨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습니다. 주영아, 나와봐. 현관 밖에서 소리치는 민철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왜 여기 와요?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이혼은 절대 안 돼. 절대.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손님들 계셔요. 손님? 그 사람들이 뭔데? 민철 씨가 고성을 지르는데 부회장님께서 현관으로 나오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주영 씨 남편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민철 씨를 보시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라고 하시는데 주영 씨는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아직 이혼이 성립된 건 아니고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주영 씨는 저희 직원입니다. 업무를 방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부회장님의 위험 있는 말씀에 민철 씨가 주춤했어요. 그때 회의에 참석하신 한 분이 나오셨는데 놀랍게도 민철 씨 회사의 대표이사셨어요. 민철 씨, 여기서 웬일이야? 사장님, 이 집에 무슨 일로 온 거야? 민철 씨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회사 사장님 앞에서 이런 상황을 들키게 된 거였거든요. 사장님, 이 직원 아세요? 부회장님께서 물으시자 사장님이 대답하셨어요. 저희 회사 경리부 직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요. 민철 씨, 무슨 일이야? 민철 씨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는 사이 부회장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하우스키퍼인 주영 씨의 남편분인데 이혼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하우스키퍼 주영 씨가?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정말 여기서 일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민철 씨랑 이혼 절차 중입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민철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집에서 아내가 일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인 줄 몰랐는데. 사장님, 그게 여기서 이야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회사에서 따로 이야기하자. 결국 민철 씨는 사장님과 함께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재현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주영아, 큰일 났다. 민철 씨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어제 일 때문에 사장님이 민철 씨를 조사했는데 회계 부정이 발견됐대. 회계 부정? 응, 몇 천만 원을 빼돌린 게 들통났어.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됐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철 씨가 횡령을 했다니. 정말요? 응, 우리 아버지가 그 사장님이랑 친해서 들은 얘기야. 아마 민철 씨가 이혼 위자료 마련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 며칠 후 민철 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주영아, 민철이 일 때문에 연락했어. 네, 들었어요. 제발, 민철이를 도와줄 수 없을까? 내가 이혼을 포기한다면. 어머님, 그건 불가능해요. 주영아, 제발. 어머님, 민철 씨가 한 일은 저와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니? 네, 끝이에요. 그 통화가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민철 씨의 구속으로 이혼 절차는 더욱 수월해졌어요. 상대방에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된 거였거든요.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금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받았어요. 재현 언니가 축하 선물로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축하해, 주영아. 이제 정말 자유야. 고마워요, 언니.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내가 대단한 거야.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이혼이 성립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댁에서의 일은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단순한 하우스키퍼를 넘어서 집안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는 하우스 매니저가 됐거든요. 주영 씨, 다음 달에 중국 투자자들이 일주일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자 저는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몇 분이나 오시나요? 그리고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요? 6명 정도이고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그럼 한옥 스타일로 객실을 꾸미고 전통차 서비스와 한식 코스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복 체험이나 전통 공연 관람도 안내해 드릴게요. 역시 주영 씨네요. 그럼 모든 건 맡기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혼자서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호텔 경험과 부회장님 댁에서 쌓은 노하우가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월급도 1,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성과에 따른 인상이었는데 제가 담당한 행사들이 모두 성공적이었거든요.
특히 외국 바이어들이나 투자자들을 상대하는 일에서 저의 능력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은정 씨였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은정 씨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은정 씨, 무슨 일이세요? 언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언니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은정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감옥에 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철 씨는 어떻게 됐어요? 내년에 출소 예정이에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고됐고, 어머니도 많이 아프셔요. 시어머니께서요? 네. 오빠 일 때문에 충격을 받으셔서 요즘 거의 누워만 계세요. 은정 씨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정할 수도 없는.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혹시 어머니 간병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은 드릴게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시어머니의 간병을 도와달라니. 은정 씨,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언니.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은정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혹시 간병인이라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아는 간병인 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은정 씨가 돌아갈 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어머니 치료비에 보태세요. 언니. 이럴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 봉투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돈의 일부였습니다. 은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이제 됐어요. 힘내세요. 은정 씨가 돌아간 후 재현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주영아, 은정 씨 왔다 갔다면서? 네. 시어머니 간병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도와주기로 했어? 아니요. 대신 간병인 소개해드리고 치료비를 좀 도와드렸어요. 역시 우리 주영이야. 마음이 따뜻하네. 그냥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게 맞아. 이제 진짜 다 놓아버린 거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강남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거든요. 스스로 번 돈으로 독립해서 살고 존중받으며 일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 정말 꿈 같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부회장님의 권유로 호텔 경영학 석사 과정에 등록하기로 했어요. 더 전문적인 서비스업 관리를 배워서 언젠가는 제가 직접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주영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부회장님께서 물으셨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제 사업을 해볼 생각이에요. 고급 하우스키핑 서비스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럴 만한 실력과 경험이 충분히 쌓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주영 씨 자신의 노력과 실력입니다. 그 주말 저는 어머니를 뵈러 고향에 다녀왔어요. 우리 주영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어떡해요? 표정이 완전히 다르네. 예전에는 늘 눈치 보고 위축돼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넘쳐. 정말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니? 이제 진짜 독립한 거구나.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 주영이가 가장 잘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게 대단해.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환갑잔치에서 인덕션 코드의 시어머니가 넘어지셨던 그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던 것 같았어요. 가정부 주제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결국 저는 진짜 가정부가 되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존중받으며 살게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힘으로 독립해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성취였어요. 다음 달에는 부회장님 댁에서 국제 비즈니스 포럼이 열릴 예정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기업가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는데 제가 전체 운영을 맡게 됐거든요. 주영 씨가 있어서 안심이에요. 부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전문가가 됐구나.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8개월이 됐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영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유독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자유로웠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영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환갑잔치에서 일어난 작은 사고 하나가 어떻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셨죠?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주영 씨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주영 씨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분명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주영 씨가 가정부 주제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결국 진짜 가정부가 되어서 더 큰 성공을 이룬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때로는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주영 씨의 이야기처럼 자신을 믿고 나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